오늘은 얼마 전에 진주에 조현병 환자가 살인 방화를 한 일이 있었지요. 사망자도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쪽 보고 해야 되겠네요. 다수를 위해서. 아니면 두 분께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두 분께서. 제가 번갈아 보기가 불편하니까. 여기로 오시면 되겠네요. 여기로. 얼마 전에 저희 정신사에 태국 스님이 며칠 있다 갔어요. 태국 스님. 태국에서 스님 생활하는 태국 사람 스님이 왔다 갔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냐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여기에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왔어요. 그냥 와서 며칠 묵었다 갈 수 있냐고. 처음에 종무소로 와가지고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종무소에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오라고 못 올 이유가 있냐. 그래서 오라고 해서 며칠 있다가 그 양반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송광사도 가고 해인사도 가고 그렇게 그 양반이 올 때 제가 사실은 마음속으로 조금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냐면 요즘 그런 스님들, 외국 스님들 중에도 전혀 없는 게 아닌 게 이 뭡니까? 불법 체류 이런 문제 있잖아요. 혹시 또 이 양반이 또 그런 케이스면 또 상당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있었는데, 그래도 같은 스님인데 남의 나라 와서 또 이렇게 잘 데가 없어서 힘들어하면 그것도 말이 아니다 싶어서 마음 한구석은 좀 불안했으나 오시라고 해서 며칠 있다 갔습니다. 다행히 불법 체류 그런 경우는 아니고 말 그대로 한 달 정도 우리나라 여기저기 사찰들을 한번 돌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왔더만 갈 때 송광사를 제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 양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안 적어주려고 그러더라. 스님이 송광사에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라. 그래서 그러겠다고 해서 송광사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전화해서 태국 스님 가니까 좀 적어주시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앉으십시오. 저 무릎이 안 좋지. 서기십시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모르는 사람, 모르는 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이 한 100만 년 전이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호모 머시기 그런 거 있잖아요. 호모 에스테랄로피테쿠스 이런 원숭이에 가까운 동물이다. 들판을 막 돌아다니는데 예를 들면 사자라든가 표범 같은 게 뒤에서 확 잡아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변을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조상들은 먹이 피라미드의 최상위층이 아니었어요. 내 주변에 뭐가 있는가 신경을 전혀 안 써도 되는 거는 호랑이나 사자 같은 애들이나 신경 안 쓰고 마음 편하게 자지, 우리 같은 포유류 중에 저 밑에 있는
종족들은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내 상위 포식자가 내를 잡아먹을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길고양이 밥 줘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태생이 길고양이들은 밥을 주면 와서 안 먹어요.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막 눈치를 보면서 물고 가. 그 자리에서 안 먹어. 태생이 길고양이들은 경계를 엄청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사람 손을 탄 애들은 한두 번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경계를 푸는데 길에서 난 친구들은 절대로 경계를 안 풉니다. 그게 본능이죠, 본능.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모르는 뭔가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감이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태국 스님이 온다고 했을 때 그 양반이 뭐 흉기로 내를 찌르겠어,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냥 만에 하나 불안한 거야. 불안한 이유가 뭘까? 아, 불법 체류자일 수 있다. 그거는 내 불안함에 대한 이유를 내 이성이 만든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찾아온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마음이 우리 사람들 속에는 있다 이겁니다. 본능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걸 보면 내가 길거리를 갈 때 주변에 다 모르는 사람들 천지잖아요. 저기 금남로나 뭐 저기 충장로 시내에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두려움 없이 다니잖아요. 물론 요즘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묻지마 이 살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왜 그러냐? 우리들의 본능 속에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 두려움이 있는데 왜 지금 우리들은 이 복잡한 사회에 살면서 그런 게 없냐? 이상하다 이겁니다. 이게 실제로 저기 파푸아 뉴기니 남태평양에 있는 섬 거기 이제 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30년대인가 그 당시만 해도 그 섬에 사는 원주민들은 쉽게 말하면은 그 이제 마을이 다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저 앞산까지가 우리 마을의 영역이에요. 생활권. 그러면 이 원주민은 죽을 때까지 저 앞산 넘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왜? 넘어가면 다른 동네 원주민하고 뭐합니까? 치고받고 싸웁니다. 죽이고 살리고. 왜? 그게 우리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여기서 내가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영역을 못 지키면 우리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내 영역을 함부로 벗어나지도 않고 누군가가 우리 마을 영역으로 들어오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지. 이게 원주민들의 삶입니다. 파푸아 뉴기니 같은 데가 20세기 초반만 해도 그랬다 이거지. 근데 요즘 파푸아 뉴기니 공항에 가면 원주민들이 그냥 공항에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막 섞여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지. 불과 50년 전만 해도 그 원주민들이 안 그랬는데 왜 50년 사이에 주변 부족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내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누군가가 해코지를 하면 경찰이 와서 그놈을 잡아갈 거라는 걸 우리는 익히 알고 있거든. 문화세계, 문명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리고 뭔가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벌금을 물거나 잡혀가거나 하니까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법이 이 복잡한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막 섞여 살아도 문제가 없도록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법에 힘을 부여하는 게 국가 권력 아닙니까? 경찰, 검찰 이런 국가 권력이 또 법에 힘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시인들하고 다르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막 섞여 있어도 불안감을 전혀 안 느껴요. 우리는.
그게 문명사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 법을 집행하는 국가 권력이 이 사회를 지켜주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과 섞여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 권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처럼 뭐 그나마 민주적인 나라다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아무리 넓게 잡아도 8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전두환 시대 어쨌는지, 박정희 시대 어쨌는지. 그 전에 가면 조선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조선시대에는 집에 이제 갓 태어난 애도 너 군대 가야 되니까 군대 가기 싫으면 대신 비단 몇 필 내놔. 이제 막 태어난 애한테도 이렇게 세금을 떼먹고 하던 시대가 조선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화전민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화전민들은 뭐냐? 이 나라에서 너무 나를 못 살게 보니까 나라에 그 힘이 미치지 않는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면, 아니 어떻게 옛날 사람들은 이 첩첩산중에 살았을까? 나라에서 하도 못 살게 보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을 일구고 산 거죠. 어쨌든 국가가 우리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최근까지는 이 뭐 왕조 등 국가 권력에 매여 가지고 있는 대신에 우리의 생명을 보장을 받았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 나라 밖으로 나가면 굶어 죽으니까. 가장 최근에 와서야 우리가 그나마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명 사회도 더 크게 보면, 이런 복잡한 국가다 이런 나라가 등장한 게 인류 역사에서 길어야 5,000년, 6,000년, 뭐 아주 길게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까지 가면은 한 7, 8년까지는 가겠죠. 그러면 이거는 인류가 태어난 게 600만 년 전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최근의 일이고, 지금의 이런 고도로 복잡한 사회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놓고 보면 사실은 비정상이에요. 지극히 비정상이에요.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파푸아 뉴기니에서 원주민들의 삶이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에요. 눈에 보이는 저 산 너머로는 평생 나가지 않고, 우리 마을 사람들 구역으로 누군가 들어오면 목숨 걸고 싸우고,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았던 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온 세계가 하나가 된 이런 삶은 너무너무 비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조지 테인트라고 하는 그 문명의 봉제라는 책을 쓴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인간이 지나온 수백만 년 동안 일관된 정치적 단위는 자급자족하고 독립적으로 살았던 자율적인 소규모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마을 같은 거죠. 작은 마을.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위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이런 국가는 장구한 인류사에서는 대단히 희귀한 현상으로 불과 6,000년 전에 비로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주 이례적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거야. 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 정신을 지탱하는 도덕 윤리가 있으니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조현병이라는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같은 동네 사람을 새벽에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사상자가 몇 명이 다친 사람 막 생긴 겁니다.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툭 하면 생기잖아요. 걔들은 칼로 안 하고 뭘 합니까? 총으로 하잖아. 그냥 총 들고 가가지고 학교에 그냥 가서 막 쏴버리잖아. 그냥.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이제 칼로 한 겁니다. 어쨌든 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뉴스에서 하는 이야기의 그러니까 그 원인은 그겁니다. 제가 쭉 보면은 이 사회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신질환자를 방치를 했다. 누가? 국가가. 방치를 한 거야. 방치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주변에 아무 죄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그러면 왜 방치를 했느냐? 그 원인은 바로 국가의 그 관료 행정이 서로 다 책임을 전가했다 이거지. 경찰은 아니 이거는 병원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잡아갈 수 없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경찰에서는 그러고 지자체에서는 우리는 등록이 안 된 사람을 관리할 수가 없다. 등록이 안 됐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냐? 라고 또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병원에서는 환자도 인권이 있으니 환자의 동의를 받아오세요. 그냥 아무리 친인척이지만 그냥 데리고 오면 불법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옛날에 도가니법이다 해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이 심각할 정도로 만연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도가니법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또 그 좀 더 전에 가면 형제 복지원 사건이라고 그냥 동네에서 놀던 애들을 복지원에 와서 그냥 잡아가. 왜? 그러면 복지원에 수용된 애들이 많으면 더 많은 이제 지원금이 나오니까 그냥 노는 애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나는 동네에서 잘 놀다가 졸지에 그냥 고아원 비슷한데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의동행이라든가 친인척의 동의가 없는 아무리 정신질환자지만 데려가면 안 된다. 이런 인권이 있다. 그런 이제 조항들이 생겨난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이 정부의 각 기관에서 책임 전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사회 속에 방치가 된 거예요. 방치가 된 상태에서 병세가 심각해져 가지고 자기 동네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에서 책임을 방기했다. 그러면 대책이 뭐냐? 대책이 뭐냐 하면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어쨌든 이게 사회의 불안 요소잖아요. 이런 사회 불안 요소는 사회로부터 격리를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이 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책임 있는 판단을 누가 하냐 이거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이게. 이거는 제도적으로 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제도로 할 수 있기는 애매한 부분이다. 그러면은 요즘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그동안의 범죄에 대한 데이터를 쫙 분석을 해가지고 이 지역은 몇 시에 범죄가 이런 총기 범죄가 주로 일어난다. 그럼 경찰들이 거기에 다 미리 가 있는 거야. 가 있다가 통계에 나오는 흑인의 이런 복장에 몇 시에 어느 지역에 딱 누가 있다.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려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는 걸 경찰이
아이 저놈이 총을 꺼내 해가지고 쏴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대요. 이게 이제 프레드폴 시스템이라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범죄 장소와 시간을 예측을 한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거기에 집중 배치가 된대요. 그렇게 해서 범죄 방지 효과도 크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문제가 없다고 보장 못하죠. 경찰들이 미리 딱 저 새끼 저거 할 거야. 딱 이렇게 꺼내보고 있으면 하는 흉내만 내도 쟤는 하는 걸로 돼버리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런 그 제도로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제도의 한계를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컴퓨터를 동원한 기술의 발전을 커버해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뭐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조현병 환자다라고 누군가가 책임 있는 딱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컴퓨터가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뭐 합니까? 딱 청와대 신문고에다가 이제 올리잖아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청와대가 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딘가에서 짱 나타나는 슈퍼맨이 되는 거지. 모든 문제를 정부가 알아서 내한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서 눈을 부라리고 딱 보고 있다가 출동해가지고 아이 저놈이 문제구나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탁 잡아가는 정부가 말하자면 슈퍼맨이 되라고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즉 영웅이 돼야 된다. 이 사회는 우리가 원하지 않게 점점 더 영웅을 원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영웅을 원한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툭하면 청와대 신문고에 청원을 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단골 소재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 사안이 청와대 청원에 몇만이 넘었다. 뭐 하루 만에 몇만이 넘었다. 이만큼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 이런 등등. 이 영웅이라는 게 뭐냐? 영웅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힘이 막강해야 돼. 하늘도 막 날아야 되고 주먹 한 대 때리면은 아무리 덩치 큰 놈이라도 뻗어야 되고 장풍을 손에서 딱 하면 손에서 그냥 에너지 빔이 쫙 나와가지고 탱크도 박살내고 이 정도 돼야 돼 영웅은. 그죠? 힘이 없으면 영웅 못해요. 두 번째는 그 힘을 내 자신을 위해 쓰면 영웅입니까? 그러면 악당이죠. 그죠? 영웅은 그 힘을 오로지 남을 위해서 써야 돼. 오로지 이타적으로. 하나 더 있네. 세 번째, 이렇게 힘도 막강하고 그 이타 힘도 아주 큰데 멍청해. 그러면 영웅이 아니죠. 영웅은 똑똑해야죠. 그 다음에 배트맨 보고시죠. 배트맨 같이 똑똑해가지고 제가 행동은 정상이지만 내가 딱 유심히 관찰해보니 조현병 환자구나. 쟤는 1시간 뒤에 사고를 칠 거야. 이 정도로 뛰어난 지혜가 있어야죠.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어야 영웅입니다. 그럼 우리 현실에 이런 영웅이 존재하냐?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우리 현실엔 배트맨도 없고 슈퍼맨도 없고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 원더우먼 없어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현실에서는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는 국가입니다. 근데 국가의 문제가 뭐냐? 국가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국가는 제도와 시스템으로 말을 해요. 누군가가 잘못하면 당신은 이런 법을 어겼으니까 구속입니다. 누군가가 뭐 도움을 달라고 하면 당신은 이런 조항에 특례 조항에 해당이 안 되니까 도움을 못 줍니다. 국가는 이렇게 법과 제도, 시스템을 이야기해요.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영웅을 원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진주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진짜 우리나라에 슈퍼맨이 있어가지고 서울 어딘가 자기 집에다가 쟤가 5분 뒤에 사고 칠 것 같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서울에서 진주까지 샥 날아가가지고 그 안인덕인가 하는 친구를 제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우리 슈퍼맨 역시 대단해. 한마디 하고 끝이죠. 사람들은 다시 자기 생활로 돌아가는 거지. 만에 하나 슈퍼맨이 잘 했는데 제압하는 과정에서 아무 죄 없는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겠다. 그럼 욕을 엄청 먹겠죠. 이런 게 영화의 소재로 막 나오잖아. 그죠? 미국 애들 영화 중에. 어쨌든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영웅을 원해요. 우리 사회가 원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영웅이 없어. 그나마 가까운 게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막 이런저런 요구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왜 우리 사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영웅을 원하냐. 제가 볼 때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각 개인이 내가 나서기는 싫다 이거지. 왜냐?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슈퍼맨처럼 주먹 한 방에 몇십 명을 때려 죽이지 못하니까. 저건 내가 못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 이기적인 내 중심의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힘이 없지만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면서 이타적인 존재가 나의 욕심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죠. 결국 영웅이 등장한 이면에는 우리 같은 선량하고 이기적인 개인들이 있는 겁니다. 내만 아무 일 없이 잘 살면 된다. 우리 집 가정만 무사하면 된다. 우리는 이렇게 말 안 하죠.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잔데 우리 집 애새끼들 챙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선량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부정 못합니다. 그래야 사니까. 이런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는 영웅을 요구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절집이니까 영웅과 저 불교에서 가장 비슷한 존재는 그렇지 불보살님들이죠. 그죠? 불보살님. 근데 영웅과 불보살님들의 차이가 뭐냐? 영웅은 응징하죠. 사회적 악을 죽이거나 어떻게 보면 그 악당 입장에서는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잖아. 지구 밖으로 날려버리고 응징을 합니다. 죽이고 사회적 악을 응징을 해요. 근데 불보살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도를 하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제도하고 교화해가지고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해준다 이겁니다. 영웅은 태생 자체가 막강한 능력이 있어야 돼. 힘이 엄청나게 세거나 아니면은 원더우먼 같이 소리를 엄청나게 잘 듣거나 이건 아무나 그렇게 못하죠. 근데 불보살은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게을러서 내지는 중생의 업이 너무나 깊어서 못 되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이미 우리는 부처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다. 라고 경전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웅과 불보살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이번에 진주 방화 사건을 보면서 딱 떠올린 게 그 경전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앙굴리마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랬잖아요. 1000명을 죽여서 1000개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999명을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을 죽이려고 길을 나섰는데 그 마지막 한 명이 자기 엄마였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야 네가 그러면 되겠냐, 내가 저 인간을 제도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제도하러 신통력을 발휘해서 앙굴리마라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앙굴리마라를 막아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1000번째가 나타났구나,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잡으러 가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따라잡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이거 다 아는 이야기죠? 부처님은 천천히 가는데 앙굴리마라는 아무리 뛰어가도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앙굴리마라가 야 너 거기 서, 그러니까 나는 천천히 가고 있으니 네가 빨리 와라. 아무리 빨리 가도 서질 않는 거야. 왜 이제 부처님이 앙굴리마라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멈추어라.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말 그대로 살인을 멈추라는 말도 있고, 다음에 두 번째 네 안에 그 치성하는 번뇌를 그만 멈추어라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이 앙굴리마라를 제도를 해가지고 999명을 죽였으니까 웬만한 연쇄살인범보다는 더하죠. 제도를 해가지고 그 양반을 부처님이 제자로 또 받아들였죠. 제도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엄청나게 앙굴리마라를 싫어하고, 당연히 싫어하죠. 살인자인데. 내가 어떻게 살인자와 같이 밥을 먹냐, 말도 안 되지. 저 놈은 쫓아내야 된다고 부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박을 해도 부처님은 앙굴리마라 편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앙굴리마라가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결국은 깨달아서 아라한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이게 영웅과 보살의 차이입니다. 영웅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서 그냥 죽여버렸지, 한 방에 그냥. 이 나쁜 놈. 근데 불보살님은 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불보살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속 시원하게 당장 내 눈앞에서 해결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야.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앙굴리마라를 딱 보는 순간 제도 못해요. 몇 마디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 안 되면 눈빛이라도 교환하고, 그죠? 아무리 부처님이. 근데 영웅은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영웅이 불보살님이 아니고. 왜? 그만큼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들이야.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뭐냐면, 대안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문제만 생기면 이 사회가 잘못됐다, 정부가 잘못됐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법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맨날 뉴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법도 없고 그런 제도도 없던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극히 비정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 전 인류 역사에 비춰봤을 때, 지구의 역사에 비춰보면 말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리고 문명사회만 놓고 봐도 100년 전의 사회하고 지금 사회는 또 너무 다릅니다. 제일 큰 차이가 뭐냐? 제가 전에 한번 어떤 법문할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 도반이 아프리카에 우리 조계종에서 세운 학교가 있어요. 너무 마른 대학교인데 사진 보니까 별로 대학 같지도 않더만. 어쨌든 거기서는 잘 나가는 대학이랍니다. 거기 이제 저희 도반 스님이 교장으로 가 있어요. 어쨌든 조계종에서 만든 거니까 형식적이나 스님이 한 분 가 있어야지, 그죠? 이제 교장으로 가 있는데 그 양반이 한번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 학교가 있는 옆 동네에 도둑이 한 명 들었는데, 그 도둑이 어떻게 됐냐면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대요. 이것만 놓고 보면 그 양반들 진짜 무섭다, 그 동네는 법도 없나, 이런 생각 들겠지만,
이게 극기 최근까지 우리 인간이 살아온 방식입니다. 그 마을에서 알아서 해결했어요. 정말 극악무도한 놈이면 말 그대로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고, 내지는 정말 애가 같은 마을에 사는데 부모 없이 힘들게 산다. 그럼 온 마을에 나서서 애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도와줬다 이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마을이 없어요. 아까 여기서 누굽니까? 조지프 테인트가 말했던 자율적인 소규모 공동체, 어려운 말로, 쉬운 말로 마을. 요즘은 마을이 없어. 마을이 없으니까 우리는 바로 어디로 요청을 해야 됩니까? 국가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자율적으로 끌고 가는 공동체가 없으니까 국가에도 요구할 수밖에 없어. 근데 국가는 모든 게 법과 제도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마을 공동체가 복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떻게 복원하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 전 인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하냐 하면 도시 생활에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이제 어떤 문화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좋기도 하지만, 저는 도시에서도 살아보고 시골에서도 살아보고 흔히 말하는 토굴이라고 해서 내 혼자 시골에서도 살아봤는데, 도시 생활에 제일 큰 장점이 있어요. 문화생활 못하는 건 요즘 시골 살아도 차 끌고 가면 할 수 있습니다. 도시 생활의 제일 큰 장점이 뭐냐?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 옆집도 몰라. 길거리에 나가면 당연히 몰라. 아무도 내 생활에 간섭을 안 해. 아무도 간섭 안 하고 나도 간섭 안 해. 그럼 나는 누굽니까? 지나가는 행인 1, 지나가는 행인 2, 마트에 장 보는 사람 1. 그게 다예요, 나는. 익명성의 보장이 도시의 제일 큰 장점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 소통을 하면 익명성이 깨지니까. 그지? 아파트가 그렇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문 잠그면 완전히 딱 사각형 안에 폐쇄되는 세계잖아요. 이런 개인의 익명성에 우리가 너무 취해버리면 아까 말한 그런 공동체를 복원을 못해요.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희생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는 포기해야 돼. 그러잖아요. 마을 생활을 하면, 제 아는 사람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때 지금 누가 도지사 할 텐가 전라도에 한옥마을을 많이 졌어요. 그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한참 많이 줄 때 그게 돈으로 따지면 몇 억짜리를 그때 한 4천 정도만 있으면 살 수 있게, 자기 집으로 만들 수 있게 지원금을 줘가지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10채 이상 네.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안 가. 왜? 자기 집만 따로 있으면 가는데 한 군데 모여 있거든, 한옥이. 근데 이제 아파트는 문 잠그면 끝이잖아요. 근데 한옥은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버시를 보장 못 받는다.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는 돈이 땡전 한 푼 얻었으니까, 야, 그 돈 있으면 내가 그거 들어가서 한옥 한 채 사겠는데 정말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너무 내 생각만 하면 이런 도시의 익명성 이런 거 빠져 있으면 공동체를 복원을 못합니다. 희생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 거를 감수를 해야, 그리고 우리가 이 어떤 마을이면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복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진주에서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그 양반이 그런 징조를 계속 보였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옛날 같았으면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너 왜 쟤 저렇게 놔두냐? 너 어떻게 해라. 그래도 뭐 말을 안 들으면 마을 사람들이 이 도저히 마을 사람들 말로 안 돼. 경찰 불러와. 거기는 경찰도 다 시골은 아는 사람이야. 너 경찰이 뭐 책임지고 이거 잡아놔. 예를 들면. 그 마을 사람들이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근데 요즘은 다 내 일 아니다, 그지? 그러다가 결국은 일이 커지고, 커져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우리 개개인이 나는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입으로 나는 내밖에 몰라, 우리 가족밖에 몰라 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 법문할 때도 이야기하고 경전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부처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자. 부처님의 행을 하자. 이런 걸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이번에 그런 일이 안 생겨요. 백날 나라 탐만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은 게, 요즘 미세먼지 이제 조금 지나서 말이 들나오는데 말 많잖아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라고. 미세먼지가 조금만 많아지면 뉴스부터 해가지고 정부에서는 왜 대책을 안 내놓냐, 그런 형식적인 대책만 내놔가지고 뭐가 되겠냐라고 정부를 탓한다 이게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이게 뭐 1, 2년 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그쪽 전문가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특히 국가 간의 문제는 몇십 년 데이터가 쌓여야 상대 국가에서 그나마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는 양보로 해서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절반은 중국에서 넘어왔고 절반은 우리나라에서 생겼다. 그러면 백날 중국 탓하면 뭐합니까? 외교전할 시간에 우리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추정하면 50%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국민들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누군가 탓하기만 하고 있어. 중국을 탓하거나 뭐 환경부를 탓하거나 이러면 정작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우선 하도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만 하죠. 막 길거리에 물 뿌리고 막 이런 거는 전시행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좀 책임 있는 개인의 행동을 해야 되고 이타적인 어떤 모습을 가져야 우리 사회가 좀 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